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초록색 인간으로 보이는 외계인이 실제로는 매우 평범한 지구인처럼 보이고 유럽에서 추위를 느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곳은 이베리아 반도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문명이 빌레나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 일부는 운석에서 나온 금속으로 지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유물 자체는 그릇, 병, 발찌 등 59개의 다양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B자 패턴이 있는 건가요? 총 무게는 약 9kg이며 이 중 8kg은 23.5캐럿 금입니다. 금속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23K 금은 순도 95.8%이므로 23.5K는 훨씬 더 순도가 높습니다. 나머지 비율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귀중한 합금의 강도와 내구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세트에는 은, 철, 호박도 있었습니다. 유물은 꽤 간단할 수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연철 발찌와 이 속이 빈 반구를 보세요. 보이세요? 반구의 녹슨 선과 발찌의 전체적인 이상한 색상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다른 모든 부분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63년 한 연구원이 반짝이는 그릇과 병들 사이에서 어두운 납 금속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은 일부 영역에서 반짝이고 대부분 금이 간 철처럼 보이는 산화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낮은 금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녹은 물론 변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철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분자의 질량 대 전하 비율을 확인하는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철의 니켈이 운석 철에서 발견되는 니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발찌와 반구는 외계에서 온 거예요. 이 보물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철기 시대의 시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정확한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의심스럽진 않더라도 이상하긴 하겠죠. 자, 여기 3시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성돼요. 석기시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는 구리와 주석을 결합하면 두 금속이 독립적일 때보다 더 튼튼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도구와 무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뛰어난 발명품은 문자체계와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절기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철을 일상생활에 천천히 도입하는 시기였죠. 철은 청동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성형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특히 강철로 변형된 철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죠. 도구는 청동에 비해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보물이 기원전 아르가릭 시대 이후인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 유물이 기원전 1400에서 1200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유물들이 만들어진 지 약 500년 후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고대 장인들은 약 100만 년 전에 지구에 상륙한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날짜는 설명하기 정말 어렵지만 장인 정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금속 세공인들은 단순히 떨어진 운석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운석을 잘 연구하고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냈을 것이고 이 외계 금속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된 후에는 유물을 장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장인 정신에 기여한 페니키아인들도 있었죠. 페니키아인들이 반도에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베리아 민족이 금속을 가공하고 도자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속 가공 기술이 등장하고 물레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베리아 유물의 외계 기원을 알아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는 항상 원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경우 라틴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베리아어는 현대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왜 스페인어는 이베리아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날 이베리어와 비슷한 언어는 없지만 바스크어만 이베리어와 비슷한 이유는 두 언어의 숫자 체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유사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스크어는 다른 알려진 언어와 관련이 없는 언어, 즉 유럽에서 유일하게 분리된 언어로 분류됩니다. 이베리어는 분류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베리어로 쓰인 문자는 다양하게 해독되었지만 언어 자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알파벳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 잠깐만요. 이건 좀 무리일지도 몰라요. 페니키아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왔을 때 이베리아인들을 위해 그들의 알파벳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베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자 체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때까지 수정했을 거예요. 그냥 영감을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해두죠. 언어학자들은 대부분의 문자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베리아어를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베리아어는 인도 유럽어가 아닌 언어이며 2000년 전에 사라졌고 우리를 도와줄 유사한 언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무덤, 동전, 도자기, 납접시, 심지어 동굴 벽 조각에서 2000개 이상의 이베리아 비문이 발견되었지만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베리아 문화에는 재능 있는 장인들이 만든 놀라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속 공예와 도자기뿐만 아니라 섬세한 조각품, 직물, 장신구 및 기타 개인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치품을 만드는 데 대농민 계층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베리아 사회의 중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는 곡물 재배에 주력했고 발렌시아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기타 농업에 집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필수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농업 자원을 통제하고 장인들을 고용한 이베리아 사회의 상류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페니키아인들과 교역하고 화려한 사치품을 즐기며 부유한 삶을 살던 이베리아의 왕자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트 계층은 매장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장은 이베리아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묘지에는 부자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호화로운 물품과 장례용 조각품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흥미롭게도 기원전 6세기부터 눈에 띄게 매장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교한 장례 풍습이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부, 장인, 군인, 노동자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꽤 발전된 문명이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대규모 지진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사막을 걸어서 트레킹하는 여러분, 덥고 목도 많이 마른데 이젠 이 멍청한 벽을 걸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 한가운데 벽이 있다고요? 바로 사우디 북부 사막에 있는 벽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성벽 도시 전체가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이곳에 약 500명의 사람들이 살았으며 1000년 동안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이 지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시는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생활구역, 보호용 탑과 튼튼한 성벽, 모든 종류의 일상생활을 위한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현재 알-나타라고 불리는 이 고대 도시는 기본적으로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수천 년 전 사막의 생활이 어땠을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분명히 주거구역, 공동묘지, 농경지, 심지어 마을 중심지와 같은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카이바르 지역에서 발견된 이 오아시스 도시는 연구원들이 아라비아 북서부에서 발견한 기원전 2세기 또는 3세기의 대규모 조직적 정착지 중 최초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 따르면 약 24,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마을에는 주거지역, 공동묘지, 법원이 있는 법률지역 등 여러 구역이 있었습니다. 집들은 깔끔하게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 모두 작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주거지역을 마을의 다른 지역과 분리시켜 주었죠. 당시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항상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에 아라비아 북서부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과 오아시스 센터가 곳곳에 있었다고 확신해요. 이 연결된 오아시스 마을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교역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 독특한 곳이었죠. 이 도시들은 도시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정착을 시작하고 공동체를 보다 진지하게 조직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연구팀은 알-나타에 약 50채의 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헤치면 그 수는 70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3층 높이까지 올라간 집도 있다는 거예요. 주요 무역로 근처의 경사면에 세워진 이 도시는 최고의 입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바로 물 공급입니다. 오아시스에는 지하수원인 샘과 대수층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이러한 수자원 덕분에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여 마을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어요. 외벽은 누가 마을에 들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정착 생활 방식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과 목축이 혼합된 농경 목축 생활 방식으로의 인상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발견은 마을 안에서 발견된 맷돌, 절구, 절구통과 같은 도구들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곡물을 갈아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곡물, 고기, 직접 기른 동물의 우유를 먹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음식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이제 수천 년 전의 생활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알-나타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 유사한 요새화된 오아시스 도시 네트워크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된 유적지들은 당시 그 건조한 지역에서 무역로와 작은 정착촌이 어떻게 함께 작동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이 최근의 발견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고고학자들이 수중에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보물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들은 약 1000년 전에 침몰한 이집트 해안에 잃어버린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도시로 2000년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죠.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 다이빙에서는 금은보화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 파라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축복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심지어 아프로디테에게 헌정된 고대 그리스 신전과 아주 오래된 그리스 무기들도 발견했어요. 수석 고고학자인 프랭크 고디오는 도시를 무너뜨린 재난 속에서도 이 섬세한 유물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였어요. 사회생활의 중심지이자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선박의 주요 입항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수면 상승, 지진, 치명적인 해일로 인해 도시 밑의 토양은 말 그대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지중해에 가라앉았죠. 고디오의 팀이 2000년에 발견하기 전까지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도시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도시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수중 도시가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면 아마존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곳에서의 발견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스페인 탐험가들을 정글로 유인한 신화 속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와 같은 아마존 깊은 곳에 있는 잃어버린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죠.
1900년대에 퍼시 포셋이라는 영국 탐험가가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아 나섰고 그 역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아마존에 잃어버린 도시가 실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한 과학자 팀은 라이더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광선을 반사해서 두꺼운 정글을 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볼리비아의 정글 상공을 약 200m 날아가 숨은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기원전 500년부터 1400년까지 그곳에 살았던 카사랍의 사람들이 건설한 거대한 도시 정착지의 유적지였습니다. 여기저기 건물 몇 채가 아니라 거대한 도심, 피라미드, 플랫폼, 도로, 운하, 뚝길이 모두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라이더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글이 아니라 한때 크고 복잡한 도시의 본거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고대 아마존 도시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해왔지만 라이더 지도를 통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통해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11곳을 포함해 26곳의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란디바르와 코토카라는 두 개의 주요 도시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이곳에는 거대한 해자고리, 거대한 흙으로 만든 플랫폼 건물, 높은 피라미드 등이 있었습니다. 정착지는 바퀴의 스포크처럼 뻗은 뚝길로 연결되어 주요 도시와 주변의 작은 정착지를 연결했어요. 일부 운하는 도시를 강과 큰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흐르게 하기도 했어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를 발견했지만 밀림이 우거져 있어 이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있다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라이더를 통해 전체 레이아웃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이 유적지들이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도시 시스템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민들의 영적 신념을 상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적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카사랍의 문화는 마야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매년 홍수와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에서 번성했던 사회였어요. 인근 안데스 산맥에도 기념비적인 유적지가 있지만 카사랍에는 완전히 독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존에서 매우 드물게 가뭄에 대처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요. 사실 이러한 끔찍한 가뭄 때문에 카사랍의 사람들은 결국 기원전 1400년경에 도시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최근 이탈리아의 한 중세 성 아래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새로 발견한 모나리자 제작자의 15세기 스케치를 따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 중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포르차 성의 건설은 1358년에 시작되었지만 약 한 세기 후 지역 위기 상황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50년 밀라노 공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자가 옛 폐허 위에 재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루도비코가 그 뒤를 이어 성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성벽을 장식했어요. 오늘날에도 목판의 방에서 레오나르도의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성에서 작업하는 동안 외벽 아래에 숨겨진 역사적인 지하 통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487년에서 1490년 사이에 그려진 이 그림은 파리의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스케치는 매우 정밀하며 레오나르도가 요새 설계에 관심이 많았고 기존 구조물을 기록하는 데 능숙했음을 증명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루도비코는 아내가 묻힌 성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루도비코는 1491년 베아트리체와 결혼했고 1497년 베아트리체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나면서 행복했지만 비극적으로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공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애도하는 동안 몇 주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만 입었습니다. 비밀 터널은 0.8km가 넘는 길이로 루도비코가 은밀하게 그녀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탈출 경로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르네상스 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레이저 스캐닝을 결합하여 성 아래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3D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다빈치가 그림에서 암시한 터널을 발견했으며 이 터널은 역사적인 지하 통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보존된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대 건축물까지 보여주는 성의 완전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 경로의 증강현실을 추가하여 방문객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천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숨겨진 통로를 만드는 데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발명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진이나 인공위성의 개념조차 생기기 훨씬 전인 1502년에 최초의 위성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인물 체사레 보르지아는 레오나르도를 볼로나 근처의 이몰라라는 작은 마을로 초대하여 매우 상세한 지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축적으로 정확한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도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용, 장미, 멋진 성, 산맥, 꽃 및 기타 예술적 디테일로 지도를 장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전시를 위한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사레 보르지아는 매우 기능적인 것을 원했고 레오나르도는 지도 제작 분야에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몰라의 위성 이미지와 레오나르도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모든 골목, 거리의 곡선, 도로, 심지어 건물의 정확한 크기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필, 자, 나침반 그리고 자신이 고안한 몇 가지 발명품만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해냈습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천재는 움직일 때마다 회전하는 큰 바퀴를 들고 몇 주 동안 거리를 걸으며 케이블로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자기 나침반을 사용하여 정확한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는 또한 원안의 각도를 측정하는 부솔라라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도로의 정확한 회전 방향과 교차로의 크기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과 주요 도로 사이의 거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메모와 계산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피렌체 인문주의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개발한 기술을 작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좌표를 사용하여 도시 전체를 원안에 배치할 수 있는 매핑 방법을 만들었죠. 도시의 중심에서 나침반의 주요 방향을 나타내는 8개의 직선이 만납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시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건물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당시 가장 진보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이 이탈리아의 천재는 사람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박쥐, 연희 공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고 특별한 비행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다면 인간도 그들처럼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빈치의 디자인은 박쥐와 매우 흡사했는데 2개의 크고 뾰족한 날개가 10m가 넘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소나무로 프레임을 만들고 생사로 덮어 튼튼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행하는 사람은 중앙에 있는 나무판 위에 엎드려서 날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게 하려면 조종사는 막대와 도르래로 연결된 크랭크를 발로 페달을 밟아야 했습니다. 추가 동력을 위한 수동 크랭크와 조향을 돕는 헤드피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 새의 날개처럼 날개가 펄럭이고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계를 땅에서 들어올릴 만큼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에서 한 번은 작동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나르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비행기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빈치는 많은 발명품으로 시대를 앞서갔지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고대 터널을 건설한 스포르차 가문의 후원을 받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는 기계 기사를 설계했습니다. 다빈치는 해부학과 신체 움직임의 역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작품은 외부 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수동 크랭크로 움직였고 내부 기어 구동 메커니즘도 있었습니다. 약 450년 후인 1950년대에 다빈치가 그린 로봇
기사의 상세한 스케치가 재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스케치로 로봇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02년 나사와 록히드 마틴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한 로봇 공학자가 이 오래된 노트에서 영감을 얻어 다빈치의 로봇 기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스포르차 공작을 위해 만든 또 다른 디자인은 쉽게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다리였습니다. 이동 중에 강이나 해자를 건너야 하는 군대를 위해 만든 다리였어요. 이 다리는 물을 건너 반대편에 작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고 밧줄과 도르래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한 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무게추까지 달았죠. 레오나르도는 이 다리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고 기록했고 공작을 위해 이와 같은 다리를 여러 개 설계했습니다. 그의 다른 설계 중 하나는 매우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군대가 여러 강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계속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축의 경이로움을 새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 보관되어 왔지만 아무도 이 섬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1795년부터 이곳에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해적이나 템플 기사 단원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 운을 시험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 섬을 둘러보는 해양 투어를 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오크 아일랜드의 보물을 찾는 락이나 형제, 릭과 마티가 출연하는 TV 리얼리티 쇼에서 이 섬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네, TV 제작자는 못 가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머니핏, 이른바 돈 구덩이였습니다. 유망한 이름과는 달리 돈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구덩이는 1795년 16세 소년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맥기니스는 오크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떡갈나무였고 이상한 무늬가 있었어요. 자연적인 흔적은 아닌 것 같아서 다니엘은 그 지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움푹 패인 땅을 발견하고 즉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가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보물 대신 지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통나무만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돈이나 보석을 숨길 수 있는 장소처럼 보였지만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구덩이 아래에는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곳에서 화강암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어요. 이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번역에 따르면 12m 아래에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맥기니스와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파봤어야 했어요. 머니핏의 또 다른 재미는 그 아래에서 발견된 코코넛 섬유입니다. 18m 깊이에서 다량의 코코넛 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놀랍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크 아일랜드가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코코넛 나무는 그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노바스코샤에서 약 2,4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섬유를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자들은 코코넛 섬유로 밧줄을 만들어 모든 보물을 구덩이 아래로 내리는데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오크 아일랜드 트레저 컴퍼니는 섬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곳에 엄청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 이 사람들은 지하 46m를 뚫었는데 이는 정지 표지판 15개를 겹겹이 쌓아올린 것과 같았죠. 짐작했겠지만 금과 다이아몬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원고가 발견됐어요. 셰익스피어의 잃어버린 원고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실제 저자인 작가이자 과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숨겨놓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소문에 따르면 모든 희곡과 소네트를 쓴 사람은 윌리엄이 아니라 프랜시스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머니핏은 오크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갱도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갱도도 아니고 최초의 갱도도 아닙니다. 머니핏이 발견되기 전 보물 사냥꾼들은 스미스 코브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댐을 만들던 중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로마 숫자가 새겨진 U자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조사 끝에 전문가들은 이 나무 조각이 176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머니핏은 26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구조물이 모두가 찾고 있던 보물이 있는 진짜 갱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템플러 동전을 보세요. 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동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동전은 보통 유럽의 요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에게 이 동전은 섬에 더 많은 보물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동전이 하나 있다는 건 다른 동전이 더 있을 거라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요. 템플러 동전 발견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섬의 남서쪽 해안에서 석궁 화살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물 사냥꾼들이 찾고 있던 것은 이 화살이 아니었죠. 섬에서 동전이 몇 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릭과 마티 라기나가 늪에서 이 귀중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기나 형제는 이 동전을 발견했을 때 숫자 8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동전을 연구한 결과 17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동전을 잘 닦아냈고 동전 뒷면에 1652년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보물을 발견했지만 왕에게 가져가지 않고 숨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전은 동전과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에서 떨어졌고 모두가 찾던 보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보물을 찾다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또 한 명의 유명한 보물 사냥꾼은 게리 드레이튼입니다. 게리와 그의 팀은 릭 라기나와 함께 섬에서 금속 탐지를 하던 중 동전 2개를 발견했습니다. 17세기 찰스 2세 브리타니아 왕의 동전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771년에 주조된 동전이라는 매우 명확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늪지대의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반지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 반지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2번이나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지는 한 번 크게 만들어졌고 또 한 번은 더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173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꽃무늬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신기한 물건 중에는 릭과 마티 라기나가 아이작 포인트에서 발견한 은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는 꽤 오래된 것으로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악명 높은 머니핏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평화롭게 가축을 기르던 농부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오크섬에서 보석과 동전으로 가득 찬 상자가 발견되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애호가들은 그곳에서 보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팀은 멋진 붉은 보석이 박힌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루비라고 잘못 생각했지만 전문 보석학자는 석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각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5에서 1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또 다른 브로치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디자인이었어요. 나뭇잎 디자인과 화려한 빗줄이 달린 브로치였어요. 나뭇잎은 13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보물찾기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우선 이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에 13개의 가지가 달린 나무가 새겨진 조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가 기사단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애호가들은 또한 머니핏을 발견한 다니엘 맥기니스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전문 보석학자인 찰스 루턴 브레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는 이 장식에는 보석이 없다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려 했습니다. 사실 보석처럼 보였던 돌은 그저 유리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되었기 때문에 납이 함유된 유리였습니다. 애호가들은 브로치를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고 브로치 일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브로치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찾던 보물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발견을 하지만 그들도 수수께끼에 직면할 수 있죠.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10가지 수수께끼를 소개합니다. 저주파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소리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타우스험, 오클랜드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이 소리는 사람의 청각 문턱에 있어요. 밖에 있을 때는 덜 들리고 실내에선 특히 밤에는 더 크게 들리죠. 더 무서운 건 한 번 들으면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찰스 디킨스 시대에 런던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저주파 소리는 실제로 험버그에서 나온다고 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최초의 사례는 1970년대 중반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기록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윙윙거리는 소리의 출처와 일부 사람에게만 들리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파도가 해저를 따라 움직일 때 발생할 수도 있어요. 파도가 대륙분과 충돌할 때 지구를 흔들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잠수함이나 5G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초저주파 무선 신호라면 어떨까요? 업스윙은 미확인 소리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1991년 태평양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소리는 바다 전체에서 녹음될 만큼 충분히 높아요.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수중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소리의 크기는 처음 발견됐을 때와 비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지할 수 있죠. 게다가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봄과 가을에 가장 높은 볼륨에 도달해요. 계절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다음으로 신비한 것은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된 원뿔 모양의 건축물입니다. 이 기념비는 2003년 소나 스캔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어요. 하지만 발표된 건 2013년이에요. 이 기념비의 무게는 6만 톤입니다. 한때는 밀물 때문에 물에 잠겼었죠.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비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수께끼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대하고 특이한 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터키의 고베 클리테페로 이동해 봅시다. 이곳은 세계에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예요. 왜 중요할까요? 약 11,000년 된 거대한 조각돌이 있기 때문이죠. 원근법으로 말하면 스톤헨지보다 6,000년이나 더 오래된 유적이에요. 고대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금속 도구나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이 돌을 놓았어요. 따라서 이곳의 존재는 사람들이 먼저 농사를 짓고 나중에 건축을 시작했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명의 연대기와는 상반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식은 아니었죠. 어쨌든 좋은 질문은 이 유적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정령을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일까요? 네, 고고학자들은 이 사원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팔레오딕티온 노도섬은 화학 공식처럼 들리지만 해저 깊은 곳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어떤 생물이 이 육각형 굴을 만든 건 확실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생물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화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팔레오딕티온 노도섬은 팔레오딕티온 화석과 거의 동일한 굴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입니다. 벌레와 같은 동물이 굴을 만들었을까요? 과학자들도 모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질학적 힘에 의해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거대한 화석을 좀 살펴보세요. 비공식적인 이름은 고질러스예요. 2011년에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에 의해 발견됐어요. 화석 기록을 분석해서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학자 말이에요. 자, 고질러스를 돌아가서 똑바로 세워서 측정하면 길이가 거의 2m, 높이가 약 3m에 달해요. 이 화석은 4억 5천만 년 전 신시내티가 수중에 있을 때 만들어진 화석입니다. 화석화된 해조류 매트일 수도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남미에서 발견된 거대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최소 8,000년에서 10,000년 전 거예요. 처음에 연구원들은 2개의 거대한 굴을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거대하고 깔끔하게 건설되었죠. 지질학자들은 이런 구조물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굴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질학적 과정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연구원들은 1930년대부터 굴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터널이 일종의 고고학적 구조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벽과 천장에서 거대한 발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멸종된 일부 종들이 이 흔적을 남겼을 거라고 추론했어요. 많은 지질학자들은 거대한 땅 나무늘보와 아마딜로의 굴을 발견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아마존에서 구석기 시대의 굴로 알려진 가장 큰 굴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또 다른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거대한 터널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현재 브라질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굴이 1,500개 이상 발견됐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동굴 중 일부는 터널과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에 대해 계속 설명해 볼게요. 매년 특히 10월이 되면 태국의 메콩강에 불덩이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나가 불덩이는 부처님을 지구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호출을 하는 존재가 강뱀이고요. 글쎄요, 그건 신화지만 과학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인화성 가스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직 명확한 답은 없어요. 이 불덩어리들은 물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30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불꽃놀이처럼 빠르게 사라지죠. 일반적으로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빛나요. 몇 가지 전설도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에 관한 전설을 언급하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아시다시피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약 11,000년 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뿐만 아니라 보물 사냥꾼과 철학자들도 잃어버린 세계를 찾고 있어요. 비미니 로드도 그 흔적이 될 수 있을까요? 1968년 한 다이버가 바하마 북 비미니 섬 해안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어요. 돌들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는 것 같았죠. 과학자들은 당황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블록의 탄소 연대 측정 분석 결과 지질학적 힘에 의해 자연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블록을 쌓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 자국이나 흔적은 전혀 없었죠.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침식에 의해 블록이 만들어졌다고 믿어요. 아틀란티스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네요. 해변을 걷고 있는데 문어 수십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2017년 웨일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왜 바다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몰라요. 20마리에서 30마리의 문어가 모래 위에 기어다니는 것을 봤다고 보고됐습니다. 사람들은 부상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문어들을 바다로 다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어들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해안으로 계속 기어 올라왔어요. 전문가들은 상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는 동물을 해변으로 밀어낸 이유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들은 이 이례적이고 드문 사건의 원인에 대해 여전히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원이었던 걸까요? 게다가 문어들은 잘 무장하고 있었어요.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어부들이 문어를 잡아먹는 큰 동물을 더 많이 사냥할수록 문어의 개체수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아마도 이것이 문어가 먹이나 은신처를 찾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절한 연구 없이는 이론만 있을 뿐이죠.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태양계 생명체의 황색 근원에 대한 보너스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과학자들은 태양 내부에서 새로운 유형의 파동을 발견했어요. 이 파동은 태양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요. 연구원들은 이 파동의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문어의 역할을 알아낸다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어는 잘 무장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파라오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횃불은 없지만 적어도 손전등은 가지고 오셨군요. 여러 층의 계단을 내려가면 벽에 상용 문자가 새겨져 있고 주문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은 영원히 파멸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믿지는 않지만 조금 무서워요. 거대한 돌문을 발견합니다. 함정일까요? 겨우 문을 열었지만 이런 텅 빈 방뿐이에요.
지도를 확인해보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난 후 미로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발자취를 되짚어보지만 더 이상 들어왔던 문을 찾을 수 없어요. 혼자 생각합니다. 파라오의 함정에 빠졌구나. 먹을 거 안 가져왔는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인공이 고대 유적을 탐험하다가 심각하게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이집트 왕족들이 독이 있는 정갈과 뱀, 평생 갇힐 수 있는 미닫이문, 모든 것을 짓밟는 거대한 바위로 자신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보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들이 정말 진짜로 존재할까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이 모든 것은 허구입니다. 이런 정교한 덫은 고대 문명이 설치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함정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집트나 마야와 같은 고대 문명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관행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종종 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던 위치를 반영하죠. 따라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즉 당대의 VIP를 위해서는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기념물을 세웠어요. 이러한 문명 중 일부는 사람의 삶이 저 세상에서도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현세의 유품과 함께 묻혔죠. 돈과 권력이 많으면 마지막 안식처가 부와 금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고대 이집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파라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무덤에 보관된 금은보화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겠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황금 유물, 보석, 심지어 돈으로 가득 찬 넓은 방. 분명히 유혹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이런 장소의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함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중 하나는 도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기념비 내부에 빈 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호텝 3세의 마지막 안식처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멘호텝 3세는 왕들의 서쪽 계곡이라고도 알려진 룩소에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1905년에서 1914년 사이에 2명의 프랑스 기술자가 이 기념물을 처음 발견했죠. 이 구조물은 거대하며 긴 복도와 가파른 계단으로 연결된 10개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왕의 방은 가장 숨겨진 방이며 외부인이 왕의 방을 찾게 되기 전에 여러 개의 빈 방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른 파라오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6m 깊이의 구덩이를 숨기는 가짜 바닥이 있는 기념비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의 휴식 공간으로 가는 길에 원치 않는 방문객이 깊은 구덩이에 놀라게 될 거예요. 파라오는 가짜 바닥과 함께 미로 스타일의 복도와 가짜 벽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도둑들이 왕의 진짜 방을 찾기까지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독사가 있는 구덩이의 경우 이런 구조물 안에 파충류가 있었다면 아마도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덩이 안에 먹이가 없다면 뱀이 몇 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할리우드에서 유래한 또 하나의 오해죠. 이런 함정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의 붉은 여왕 팔렌케의 마지막 안식처에서 흥미로운 덫을 발견했습니다. 팔렌케는 콜럼버스 이전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마야 도시 중 하나였죠. 붉은 여왕은 마지막 마야 왕의 할머니로 여겨졌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제국의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무덤의 발견 자체만으로도 이미 흥분되는 일이었죠. 고고학자들은 1994년 이곳을 발굴하던 중 고대 기념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본 건 숨겨진 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이 복도 끝에는 여왕의 방이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여왕의 미라가 그대로 있는 이 방을 발굴하게 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여왕의 진주, 옥 조개껍질, 값비싼 보석과 함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굴팀은 유골을 탐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방 안이 붉은색 가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마야인들에게는 붉은색이 중요했고 그들의 의복과 건물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왕이 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과 함께 묻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추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한 결과 붉은 가루가 매우 위험한 광물인 진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루를 흡입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연구팀은 이것이 여왕의 재산을 훔치려는 자를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가루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덫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원치 않는 방문객을 막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기념비 전체에 주문을 쓰는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비웃겠지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문은 보통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주문은 도둑이 큰 화재나 끔찍한 호수로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주문은 도둑이 불치병이나 알 수 없는 건강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저주했죠. 하지만 이런 주문은 사람들이 금을 훔치는 걸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20년대에 파라오 투탕카멘의 안식처를 발굴한 유명한 영국 이집트학자 하워드 카터에 관한 이야기였죠. 몇 달 동안 발굴에 실패한 카터는 우연히 무덤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몇 달 동안 수색하던 흙 바로 밑에서 계단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팀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막고 있는 모래더미를 치우고 출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문에는 여러 왕실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고 카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 묻혔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그가 옳았어요. 그는 끌로 출입구 왼쪽 상단에 구멍을 뚫고 촛불을 켜서 앞을 비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터는 3000년 동안 숨어있던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일련의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파라오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요. 카터 자신은 불과 몇 년 후 미스테리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중 일부는 저주의 위협처럼 홍수로 집을 잃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효과적인 함정이었던 걸까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4일 침몰했습니다. 승객의 소지품과 배의 도구는 모두 함께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 물건들은 1985년까지 인내심을 갖고 발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타이타닉은 빠르게 침몰했고 배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소형 잠수함을 탄 잠수부들은 잔해에서 많은 유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놀라운 물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많은 박물관이 잠수부들이 꺼내왔거나 생존자와 그 친척들이 기증한 타이타닉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판매되기도 하니까 특별한 유물을 위해 큰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셨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목록의 첫 번째 유물은 타이타닉 승객인 존 체프먼의 회중시계입니다. 존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에밀리 리차드 옆 구명보트 좌석을 제안받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체프먼 씨는 구명보트에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친구 에밀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잘 가. 존이 못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잠시 후 배는 침몰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체프먼의 회중시계로 돌아가면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배가 마침내 침몰할 즈음에 시계가 멈췄다고 보고 있어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는 동안에도 배의 밴드가 연주를 계속하는 상징적인 장면 기억하시나요? 실제 음악가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2013년에 경매에서 17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밴드는 여객선이 가라앉는 동안 Near My God to Thee를 연주했다고 하네요.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배에서 발견된 악보 한 조각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Put Your Arms Around Me, Honey 라는 곡인데요. 종이가 물과 만나면 거의 순식간에 망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문서들을 볼 수 있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또 다른 저장된 종이 문서는 점심 메뉴입니다. 1등석 승객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점심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식사를 즐겼어요.
이 독특한 아이템은 경매에서 12만 2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식사는 클래스에 따라 제공됐어요. 예를 들어 1등석 승객은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인 칠면조구이, 봄 양고기 또는 구운 대구를 먹었어요. 이에 비해 3등석 점심은 쌀 수프, 신선한 빵, 로스트 비프, 브라운 그레이비와 같은 음식으로 구성됐어요. 승객들이 배멀미를 완화하기 위해 먹는 기내 비스켓도 있었습니다. 메뉴뿐만 아니라 VIP 티켓도 찾았어요. 티켓 번호는 1342로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5번은 에드워드 시대의 향수 샘플입니다. 아돌프 살펠트라는 화학자가 다양한 향수병 샘플을 가지고 타이타닉호에 올랐어요. 그는 왜 이 샘플들을 가져왔을까요? 살펠트는 미국에서 향수 가게를 열 계획이었어요. 61개의 향수병이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주인은 살아남아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의 샘플은 가라앉았고 얼마 전에야 잠수부들에 의해 다시 발견됐어요.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리면 대개는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깨지지 않은 접시를 타이타닉에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리지널 화이트 스타 식기가 그 증거예요. 분명히 각 승객 클래스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가 달랐을 뿐 아니라 제공되는 접시도 달랐습니다. 회수된 접시는 녹색과 갈색 꽃무늬가 모티브예요. 가장자리에는 금색 테두리가 있고 중앙에는 로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접시는 옥션에서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감동적인 개인적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로즈와 잭의 러브스토리는 허구이지만 이 배에는 분명 많은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를 증명하는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난 며칠 동안 배 안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케이트 버스가 4월 10일에 쓴 편지예요. 그녀는 뱃멀미가 얼마나 심했는지 적었고 30분 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어요. 잠수부들이 수면 위로 꺼낸 편지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에스더 하트가 어린 딸 에바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는 경매에서 11만 9천 파운드에 낙찰됐는데 참사 8시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아마도 선상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편지일 거예요. 이 편지는 에스더의 남편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편지는 존 심스 박사의 편지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죠. 에디스 로젠바움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행운의 장난감 돼지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어요. 에디스는 큰 배를 타기 전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그녀의 어머니가 회복 과정을 위한 정신적 지원으로 선물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돼지 모양의 오르골이었습니다. 에디스는 같은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겁에 질린 젊은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장난감을 사용했죠. 목록의 다음 항목은 릴리안 위니프레드 벤담의 정찰 호루라기입니다. 그녀는 2등석 승객이었는데요. 그 끔찍한 날 밤 자신의 객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타이타닉이 침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결국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생각했죠. 친구가 그녀를 찾아와 구명보트에 타라고 설득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잠시 후 그녀는 배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구명보트가 밤바다로 떠오르자 릴리안은 함께 구조된 승무원을 보았습니다. 릴리안은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모피코트로 그 남자를 감쌌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던 만큼 릴리안이 그렇게 해서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은 릴리안의 친절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릴리안에게 스카우트 호루라기를 선물했습니다. 그 호루라기는 밤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데 사용됐죠. 이 흰 장갑은 타이타닉에서 수습된 가장 희귀한 유물 중 하나예요. 이 면장갑은 한 신사의 거였는데요. 소유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수중에서 수십 년을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장갑은 상태가 양호하고 섬세한 디테일과 우아함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알람벨도 발견됐어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종이요. 사람들에게 빙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울렸던 그 종 말이에요. 프레드릭 플릿과 레지널드 리는 사고 당일 밤 보초 근무를 서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플릿은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빙산을 본 사람이었어요. 아이러니한 점은 플릿과 리가 쌍안경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쌍안경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열쇠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배로 배치를 받은 승무원의 주머니에 들어있었죠. 그 열쇠를 두고 오지 않은 거예요. 쌍안경이 있었다면 빙산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었다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잠수부들은 승객이나 승무원의 소지품뿐만 아니라 배 자체의 유물도 발견합니다. 다음 유물은 웅장한 계단이에요. 이 상징적인 구조물의 일부가 난파선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이 계단은 1등석 승객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가 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터키식 목욕탕에 가서 스파를 즐기거나 저녁을 먹고 싶으면 계단에서 만나서 함께 이동했죠. 이 계단은 타이타닉의 일부가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예요. 기적적으로 보존된 또 다른 유물은 타이타닉의 설계도입니다. 이 유물은 경매에서 가장 비싼 유물 중 하나였어요. 이 설계도의 폭은 약 10m입니다. 또 뭐가 있죠? 로그미터도 발견됐어요. 배의 항해 속도와 이동 거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예요. 전문가들은 4월 14일 정오부터 이 장치가 268해리를 기록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빅피스로 알려진 거대한 선체 덩어리도 발견됐어요. 이 친구의 무게는 15톤에 달합니다. 큰 포트홀은 선실용이고 작은 포트홀은 화장실용이었어요. 이 조각은 1994년에 발견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인양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중에서 지내다 보니 바다 생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포트홀에는 여전히 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버고 이 물체 중 하나만 꺼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과거의 멋지고 특이한 유물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할게요. 중국 마술 거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거울은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두 면이 있어요. 앞면은 일반적인 거울과 비슷하게 반짝이는 광택 표면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건 뒷면이에요. 거울의 밝은 빛을 비추자 거울이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울 뒷면의 무늬가 벽에 투영되었어요. 뒷면에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대 유물은 기원전 2900에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며 대량으로 생산됐죠. 결국 그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거울의 마법은 사람들과 과학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1세기에 중국의 과학자 쉔궈는 거울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거울을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금속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일부 템퍼링 기술이 거울의 표면 주름을 만들어 반투명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름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 열린 거울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마침내 1932년 윌리엄 브래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면 주름에 대해 쉔궈가 옳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끔씩 사람들은 브라우저에서 여러 개의 탭을 열다가 새 탭을 열 공간이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16세기 브라우저를 만나보세요. 실물 크기의 북휠입니다. 일종의 맞춤형 회전 책꽂이죠. 텍스트 과학 전문가인 그레고리 헤이웍스는 이 도구가 유성 기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는 책 바퀴에 행성계와 같은 작동 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기어가 다른 기어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장치의 선반은 거대한 바퀴가 회전할 때 책을 단단히 고정하는 45도 경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백과사전이나 고전작품의 판본을 작성할 때 이 도구를 사용했어요.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많은 책을 동시에 펼쳐야 해요. 이탈리아의 엔지니어 아고스티노 라멜리는 이 초기 현대식 기계의 발명가입니다. 그리스의 스펀지 수집자들이 우연히 고대 컴퓨터를 발견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1901년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난파선에서 이 유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며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청동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기어와 바퀴로 구성된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천문학자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이 기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유물은 천문학적 위치를 계산하고 운동경기의 4년 주기를 추적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외부에 다이얼이 달린 상자가 들어있고 톱니바퀴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누가 이 정도의 예술성을 갖춘 도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사라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장치가 얼마나 정교한지 확인한 후 고대 그리스 공학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카디프 대학교의 마이클 에드먼즈 교수는 지금까지의 지식으로 볼 때 이 메커니즘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에드먼즈는 이 기계가 유일무이한 기계이며 천문학적 계산에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모나리자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1929년 터키의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지도를 발견했어요. 이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1515년 가젤 가죽에 이 상세한 지도를 그렸어요. 그는 유럽, 북아프리카, 브라질 해안, 아조레스 제도와 카나리아 제도와 같은 여러 섬을 묘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발을 디딘 지 21년 만에 지도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에게는 새로운 일이었겠죠. 피리 레이스는 해양학자이자 오스만 함대를 이끈 성공적인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그리는 동안 그는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의 아랍 지도, 포르투갈의 지도 4개, 콜럼버스가 그린 서방의 지도 등 20개의 다른 지역 지도를 수집하고 참조하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가 콜럼버스로부터 얻은 부분은 많은 역사가들을 설레게 했어요. 콜럼버스는 3번째 신대륙 항해 중에 지도를 그려서 1498년 스페인으로 보냈어요. 이 지도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역사가들은 피리레이스의 지도를 보고 콜럼버스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재밌는 사실은 그가 1528년에 또 다른 세계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 지도에 약 6분의 1만 남아있지만 대서양 북서부, 베네수엘라에서 뉴펀들랜드까지의 지역, 그린란드의 남쪽 끝을 묘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지도에는 남극이 발견되기 몇 세기 전에 남극도 표시되어 있어요. 역사가들은 이 놀라운 정보를 접한 후 역사의 연대를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피리레이스는 얼음이 없는 남극의 지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1930년대에 노동자들은 코스타리카에서 수십 개의 돌구체를 발견했어요. 현지에서는 볼라스 데 피에드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돌공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공은 사라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모양이에요. 완벽하게 구형이죠.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모양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구체는 크기가 달라요. 테니스 공처럼 작은 구를 상상해보세요. 그 옆에 지름이 2m인 다른 구를 하나 더 놓습니다. 가장 큰 구의 무게는 16톤에 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공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구가 태양계를 상징하거나 태양과 달의 여러 단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의 배치가 추장들의 집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돌공은 화강 섬로감으로 조각되었습니다. 화강암과 비슷한 단단한 암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대인들이 같은 재료의 작은 돌을 도구로 사용해 이 구형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또한 조각가들은 돌의 일부를 가열한 다음 빠르게 식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암석의 바깥층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36년 이라크에서 발견된 고대 배터리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도자기 항아리, 구리 원통, 철 막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단의 철 막대는 아스팔트로 구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막대와 원통은 모두 항아리 입구에 맞습니다. 구리 원통은 밀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아리에 액체가 가득 차면 그 액체가 철막대도 둘러싸게 돼요. 고고학자들은 용기에 산성 또는 알카리성 물질을 채우기만 하면 전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된 철봉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오스트리아의 한 고고학자는 이 기괴한 유물을 조사한 후 이 도구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화학 반응을 이용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배터리에 비유한 것이죠. 고대 문명에서는 일종의 전기요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전기 도금된 물체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쾌니히의 가설은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아무도 그의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못했어요. 이 그릇의 기원과 목적은 오늘날까지도 불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 스튜디오를 보고 싶으신가요? 2011년 고고학자들은 남아프리카의 한 동굴에서 10만 년 전의 조개 껍질을 발견했어요. 그 조개 껍질은 물감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안쪽에 칠해진 선명한 붉은색 가루가 그 증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안료 혼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완전한 키트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동굴은 다른 부분에는 작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림 몇 점이 판매용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저기 있는 큰 그림은 제 소파 위에 걸어두면 좋겠네요. 투탕카멘 파라오의 황금 가면은 3000년 이상 왕가의 계곡에 숨겨져 있었어요. 높이가 약 54cm에 달하는 이 유물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숙련되고 예술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엑스레이를 통해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트 왕은 18왕조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였어요. 그는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0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에서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은 통치자들에게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조차 잊고 있을 정도였죠. 조금 슬프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그의 무덤은 거의 잊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으니까요. 왕가의 계곡에 있는 다른 무덤들은 약탈당했지만 그의 무덤은 봉인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는 5,000개가 넘는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덕분에 투탕카멘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고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 중 한 명이 되었죠. 보물 중에는 가장 멋진 작품인 황금 가면이 있었어요. 이 가면은 왕의 얼굴을 정확히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적어도 원래는 그랬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왕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한 목적은 사후세계에서 영혼이 자신을 알아보고 미라가 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신앙에서는 이 가면이 사후세계에서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가면의 디테일은 분명 엄청나게 제작이 어려워 보였지만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서야 가면이 진정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면의 첫 번째 엑스레이 촬영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촬영을 한 이유는 보존이라는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이 가면은 전시회를 위해 파리로 향하고 있었고 이집트를 떠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전시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이미지를 통해 가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가면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집트 금세공인들은 현대의 납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가면을 만들었을까요? 2007년에 촬영된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으로 우리는 몇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24캐럿의 순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면은 사실 23캐럿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다른 재료와 섞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판에 젓갈색 금속인 구리가 소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료를 더 유연하고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금판을 반복해서 가열하고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안에는 2015년이 되어서야 밝혀진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의 직원들이 가면 전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가면의 긴 수염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또 다른 가설은 수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져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투트 왕의 수염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했어요.
박물관은 카이로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복원 과정은 가면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물의 전체 3차원 스캔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왕의 수염 안쪽에는 이집트인들이 가면의 나머지 부분에 수염을 붙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구조의 금 튜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가면의 제작 과정이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면이 투탕카멘 왕의 얼굴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이 가면은 투탕카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가면은 원래 파라오의 계모로 추정되는 여성 파라오, 즉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서는 마스크에 새겨진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투탕카멘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면밀히 조사한 끝에 실제로 투트 왕의 이름 아래에 다른 것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왕의 이름 스탬프는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네페르티티 여왕으로 번역되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트 왕의 황금 가면에는 수년간 간과되었던 또 다른 특징이 있어 더욱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가들은 투트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은 파라오들로부터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가면에 피어싱된 귀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어렸을 때는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18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쯤에는 귀를 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는 가면이 원래 네페르티티의 것이거나 투트 왕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만이 미스테리의 원천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무덤 전체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요. 최근 역사가들은 투트 왕이 묻혀 있어야 할 장소가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었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9년간 통치한 파라오가 왜 이렇게 단순한 무덤에 묻혔는지 궁금해졌죠. 다른 파라오 무덤들의 웅장함에 비하면 그의 무덤은 다소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과 같은 왕이 이렇게 평범하게 안식처를 가졌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그가 가졌던 권력과 중요성에 비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후계자 파라오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는 이집트 역사에서 투탕카멘을 지워버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투트 왕의 시신을 더 작고 덜 인상적인 무덤에 안치하기로 한 결정의 배후에 그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이 자신의 무덤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벽에 개코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의 예술작품이에요. 같은 사람이 두 무덤의 예술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두 무덤의 디자인과 장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무덤의 배후에 공동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의 무덤은 왕의 무덤답다는 점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과 예술품이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인상적이에요. 따라서 아이가 두 무덤에 무엇이 들어갈지 결정했다는 설이 있어요. 투트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웅장한 무덤은 제때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라오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무덤을 짓기 시작해요. 하지만 투트는 겨우 18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을 이용해 투트를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큰 무덤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가설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왜 그렇게 단순한지,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역사에서 그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준다고 믿어요. 결국 투트 왕의 가면과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미스테리와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수년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대 이집트의 비밀은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많으며 투탕카멘 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